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항공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중국의 상황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열린 싱가포르 에어쇼 한국이 피날레 장식하는 와중에 중국은 대참사를 맞으며 멘탈이 붕괴 직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제대로 찍히며 회복 물릉의 상태에 이르면서 갈 곳을 잃었다고 합니다. 친중으로 여겨졌던 한국가가 중국에게 호되게 뒤통수를 쳤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고난도 고개 비행을 선보이며 국산 항공기 우수성을 마음 놓고 과시했는데요. 특히나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빛 가장 눈에 띄는 건 하늘을 수놓은 비행기의 절반 정도가 한국에서 생산한 비행기라는 점으로 한국이 국제항공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대참사를 맞이하는 등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며 혼쭐이 단단히 났는데요. 다름 아닌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중국과 러시아 관람객의 전시 기체 탑승을 막아 난리가 났던 겁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달 24일 웨이보의 한 중국 네티즌이 싱가포르 에어쇼 2024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네티즌은 에어버스의 A400M 수송기 앞을 독일군과 에어버스 직원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들은 줄 서 있던 관람객에게 국적을 물으며 중국과 러시아 국적자는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 중국 국적자가 탑승 가능한지를 묻자 직원이 안 된다고 답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개되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 일로 중국 항공팬들이 혐오감을 느꼈다고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국적자와 어린이까지 탑승할 수 없었는데 반면에 대만 사람들은 탑승이 허용돼 중국인들의 분노가 더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이 에어버스 항공기 주문을 취소하고 자국산 항공기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자국산 항공기는 C919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에어쇼에도 나와 많은 중국인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차별 논란에 중국인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거세지자 에어버스 측은 즉각 사과하며 사태를 일단락지었는데요. 에어버스는 이번 일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남은 기간 중국인 관람객이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인들의 충격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에어버스 사태는 인종차별로 인한 중국인과 러시아인의 관람 금지라기보다 국제정치적인 복잡한 이유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이번 전시회에서 미국의 최첨단 항공 정보가 중국과 러시아에 누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공 산업의 경우 방위 산업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만큼 관람객이라고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차단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에서는 중국산 항공기도 국제 에어쇼에 처음 등장하게 되면서 그 나름 주목을 끌었는데요. 스펙, 성능과 관계없이 중국이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여객기가 해외 에어쇼에서 첫 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진 중국 내수용으로 머물고 있는 중국산 항공기가 얼마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지 궁금증이 커졌지만 사실 해당 여객기는 현재 중국에서만 승인된 상태라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CNN에 따르면 중국 상용항공기가 2022년 제작한 첫 국산 항공기인 C919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에어쇼에 참가한 C919 여객기는 중국 당국의 지원하에 COMAC가 개발한 첫 중국 자체 제작 항공기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COMAC는 2006년부터 C1919 연구 개발에 착수해 재작년 중국 항공당국으로부터 상용 비행을 위한 최종 절차인 가망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내 통로가 하나인 협동체 중형 여객기로 분류되며 탑승 정원은 164명, 대당 가격은 약 1,4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C919는 아직 중국 국내선에서만 이용 중으로 2022년 일대
작년엔 3대가 중국 동방항공에 인수됐고 올해 12대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아직은 소량 생산에 머물고 있지만 중국은 35년 내에 설비 증설에 나서 대량 생산에 나선다는 입장인데요. 당초 COMAC의 목표는 연 150대 이상 생산이었지만 중국 경기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앞으로 COMAC의 증설이 본격화되면 미국 보잉사와 유럽 에어버스 등 서방 기업들이 양분한 여객기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직 C919는 미국과 유럽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 수출에 큰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더구나 C919는 아직 56시간 비행 능력에 그치면서 중국과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저가 내수용으로만 판매될 가능성만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C919는 문제가 많은 항공기로 유명한데 어느 정도라면 중국 항공사도 꺼려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저가 항공사인 GBA 항공사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형 여객기 C919가 상업 운항을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보잉 737MAX를 구매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BA 항공사 황추뼈오 회장은 737기종을 수년간 운항해보니 원가와 안전성이 좋은 기종이라 정치와 무관한 상업적 거래를 했다며 C919를 구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보잉만큼 좋지 않다고 확 잘라 말했습니다. 다소 애둘러 표현했지만 사실 C919는 언제 상업 운항이 시작될지도 물투명한 상태로 공급 능력과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919는 재작년 하반기 중국 민항국 운항 허가 절차가 마무리돼 12월에 동방항공에 첫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동방항공은 작년 2월 상업 운항을 앞두고 마지막 100시간 시험 비행을 시작했지만 시작하자마자 그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상하이 훅차오 비행장을 출발해 베이징 다싱 비행장에 도착할 때 좌측 엔진의 역추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애초에는 다싱 비행장을 출발해 안후이성 허페이로 갈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하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보통 역추진 장치는 활주로에 내려앉은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고장났다고 운항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착륙 안전 측면에서 큰 결함입니다. 당시 중국 관영 매체들은 동방항공의 C919 시험 비행을 앞두고 일면의 비행 소식을 전하며 대대적으로 분위기를 띄웠지만 사고 발생 직후 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중국 SNS에는 사고가 난 엔진이 중국산이 아니라 미국 GE와 프랑스 사프란의 합작법인인 CFM 인터내셔널이 공급한 LEAF-1C 엔진이라는 글만 올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 원인이 공급사 때문이라는 걸 우회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대형 여객기 개발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뢰할 만한 안전성도 갖춰야 하는데 그런데 벌써 중국 내에서는 순조롭게 시험 비행이 마무리된다 해도 누가 C919의 첫 승객이 되고 싶겠냐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에어버스를 엄청나게 구매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의 반발과 불매운동이 더더욱 거셌던 건데요. 실제로 작년 초 중국은 에어버스의 항공기 160대 구입을 결정하고 대량 구매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에어버스가 2019년 중국에 300대를 판매한 데 이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거래로 당시 양국 정상들의 발표까지 있을 정도로 주목됐었습니다. 중국에 판매된 기종은 H160로 VIP 이동부터 군사 임무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당시 에어버스는 2015년 H160 출시 이후 최대 규모 민간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에서 수요가 많아지자 에어버스는 중국의 여객기 최종 조립을 위한 두 번째 생산 라인을 세워 중국 내 생산 능력을 2배로 키우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만 쓰고 푸대접을 받는 등 프랑스로부터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에게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 건 최근의 에어버스 논란과 대비되게 그간 프랑스가 친중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프랑스는 수교 이후 60년간 사르코지 전 대통령 시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는데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서방의 중국 견제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만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독자 행보를 보여왔었습니다. 올해 1월엔 중국이 프랑스와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 강화를 다짐하는 등 중국에서도 프랑스와의 관계를 남다르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가 이후에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중국과 EU의 무역 갈등을 주도한 곳이 프랑스로 확인된 건데 블룸버그는 마크롱 대통령이 EU의 중국 무역 정책의 흐름을 바꿨다고 보도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의 입김으로 EU의 정책 방향이 바뀌었고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추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에어버스 사태 발생으로 인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와 중국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일로 그간 프랑스의 속내가 어떠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의 경우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자국 업체의 경쟁자가 되고 있는 것처럼 항공 분야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프랑스가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어버스 사태는 방위 산업의 꽃으로 물리는 항공산업 내에서의 국제관계가 얼마나 미묘하고 복잡스러운지 깨닫게 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는 60년 동안 우호관계를 맺어온 중국과 프랑스의 협력관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으로 항공산업 얼마나 중요한 전략 분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을 은연중에 감싸던 프랑스의 국제정치 외교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중국은 진정한 국제 왕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산 무기 대량 도입을 위해 방한한 가운데 때 아닌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K9 자주포 신기술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란 건데요. 이뿐 아니라 중국을 잡으려면 한국 무기가 필요합니다. K9에 이런 기능이 있었다고요? 라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K9가 공개한 역대급 신기술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인도에서 한국산 무인기까지 추가 도입을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한 번의 대박이 터질 거라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했듯 앞서 중국에서 발생한 감염병 사태로 인해 인도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최근 중국 때문에 또다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올 여름부터 중국 내 전역에서 발병하기 시작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면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양국이 이번엔 호흡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또 한 번 부딪힐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지만 사실 중국과 인도의 갈등은 과거 서로 육탄전까지 벌였을 정도로 심각하게 골아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인도와 중국 군인들은 지난 2020년 몽둥이 충돌 이후 또다시 크게 충돌해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작년 12월 400명에 달하는 중국군이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난 국경의 실질 통제선을 넘어 침범하자 이를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을 경기로 맞서고 있는데 분쟁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곳을 순찰하는 양국의 군은 무기를 소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중국과 인도 군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육탄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8월에는 중국이 대놓고 지도를 조작하며 또다시 인도를 도발했었는데요. 인도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인도 북동부 분쟁 지역인 악사이친 고원을 자신들의 영토로 지도를 새로 만들면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인도 외교부는 중국의 근거 없는 주장을 거부한다면서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국경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인도를 더욱더 자극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결국 인도는 전투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35조 원어치의 무기를 더 사들이기로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인도 국방부 국방획득위원회는 테자스 경전투기와 프라찬드 경전투 헬기, 곡사포 시스템 등
한화로 35조 원에 달하는 무기 구매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공군은 새로 도입할 경전투기들을 서부 지역 전방 공군기지에 배치해 중국에 대한 전투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무기 수입 규모가 큰 인도답게 통 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더해 인도는 작년에 이어 48억 달러를 투입해 세 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중국의 해군력 중강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도 밝히면서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새 항공모함은 4만 5천 티급으로 최소 28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이러한 분위기를 시작으로 한국 방산엔 크게 호재가 될 전망이라고 해 벌써부터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기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도는 그간 러시아 무기 의존도가 높았었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한국을 러시아의 공백을 대체할 국가로 일찌감치 지목하면서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화를 필두로 한 한국 방산업계 역시 인도를 신시장으로 주목하고 뛰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육군의 미래형 보병 전투차 FICV 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FICV는 인도 육군의 노후한 소련제 보병 전투차 IFV 2600대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 생산의 인도 방산업체 L&T와 파트너십을 꾸릴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2017년 K9 수출 때에도 협력을 맺은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한화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은 L&T는 K9의 인도 버전인 K9 바지라를 현지 생산해 인도 군에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화가 도전하는 인도 국방 사업은 이뿐만이 아닌데 한화는 K2105를 앞세워 인도 육군의 경전차 도입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최근 인도가 한국 방산의 새로운 수출 대상국으로 떠오른 건 그동안에는 인도가 러시아 군수품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는 전체 무기의 4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었는데 지난 5년 동안 인도가 수입한 러시아산 무기는 17조 원에 달합니다. 때문에 인도에서는 러시아를 대체할 만한 방산 수입국을 찾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더해 최근 군비 지출도 확 늘리면서 그 수요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실제로 앞서 인도 정부는 2023회계연도 국방비 예산을 94조 원으로 편성하며 작년보다 무려 13% 늘렸습니다. 사실 인도의 무기 수입 규모는 세계 최대 규모로 2018만 2022년 사이 무기 수입이 가장 많았던 국가가 바로 인도였습니다. 이처럼 인도가 국방비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이유는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국경지대에서의 긴장감이 걷잡을 수 없이 더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다급해진 인도의 육군 참모총장은 급히 방안에 K9 자주포 바지라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마노즈 판데 참모총장은 지난달 2024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K9 추가 도입 마무리 단계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겉으로는 인도군이 과거 한국전쟁에서 여단급 부대 커스토디안을 파견했던 걸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우리 측 고위급 군사 지도부와의 만남을 통해 K9 추가 도입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 방산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인도 수출형인 K9 바지라 100문이 추가 도입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국경에 배치하기 위해 구자라트 주의 L&T 생산시설에서 K9 100문이 제조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을 이전받은 L&T에서 화력 통제장치, 직사체계, 탄약 관리체계 등을 포함해 인도산 부품을 사용해 K9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미 300문의 K9 바지라를 도입한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가 대성공하자 중국 지하병으로 국경 지역에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인도 정부와는 지난 9월 한국-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K9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었는데요. 때문에 이번에 인도의 육군 참모총장의 방안은
이러한 합의를 빠르게 현실화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한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예상치 못한 폭풍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원래도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던 K9 이심장격인 파워팩을 10분 만에 교체하는 신기술을 선보이자 깜짝 놀라 흥분을 감추지 못한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 K9의 파워팩은 정비를 위해 차체에서 꺼내는 데에만 수시간 걸렸지만 최근엔 10분이면 꺼낼 수 있도록 차체 설계를 보완한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둘러본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이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거친 주행에도 전조등이 부서지는 일을 획기적으로 줄인 K9의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고서도 연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주포는 험한 전장을 달리는 일이 많다 보니 전조등이 파손되는 경우가 잦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화는 K9 전조등에 충격 완충 부품을 적용한 겁니다. 이뿐 아니라 K9의 진화는 끝도 없는데 한화에 따르면 K9의 다음 목표는 무인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처럼 방산 분야 역시 무인화 열풍이 거센 만큼 K9 역시 차세대 방산 기술을 접목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이번 K9 자주포 대량 생산에 더해 한국산 무인기까지 추가 도입할 준비에 착수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방한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의 드론 전투부대를 방문했던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드론 전투부대를 방문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진지한 눈빛으로 우리 부대의 국경관리와 감시 시설을 살펴봤었습니다. 소형, 경량화, 저비용 등 3박자를 갖춘 드론은 전략 무기로 꼽히고 있는데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 136을 사용하면서 드론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서쪽과 북쪽 국경 모두에서 중국과 큰 갈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드론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중으로 이 또한 한국에서 들여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군은 평양까지 나락이 공격할 수 있는 군단급 무인기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에 따르면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이는 채공 시간만 18시간으로 중계기 역할을 할 무인기를 같이 띄울 경우 작전 반경이 400km에 달해 평양 상공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연료전지를 탑재해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 기술도 갖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아주 넓은 상황인데요. 현재 대다수 무인기는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해 장시간 채공할 수 있지만 소음 진동 배기가스 등을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무인기용 전동모터 에너지원으로 2차 전지인 리튬 전지가 쓰이지만 이는 연료 전지의 낮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 장시간 비행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연구진이 자체 제작해 실증에 성공한 무인기용 연료전지를 활용하면 이러한 단점 없이 총 770km 거리를 11시간 연속 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연료전지가 지닌 낮은 에너지 밀도 문제를 우리 연구진이 고분자 전해질을 활용해 1kW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등 기술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술은 앞으로 해안 공중산업 모니터링은 물론 정찰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우리 군에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가 한국을 택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중국 군함들은 전 세계 바다를 휘저으며 갖은 추태를 부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호주군 잠수부 즉 사람에게 음파 탐지기를 사용해서 다치게 하는 사건까지 일어나 국제적 망신을 당했는데요. 사건은 지난 14일 동중국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에서 잠수 작업 중 일어났습니다. 호주의 장거리 호위함인 HMAS 투움바오의 프로펠러에 어망이 걸렸고 이를 발견한 호주 해군은 즉시 잠수부들을 투입해 어망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 인민해방군의 구축함이 다가왔고 호주 해군은 중국 함정의 잠수작전 중이라며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구축함은 계속해서 접근했고 선체에 장착된 음파 탐지기를 작동하는 것이 감지됐습니다. 잠수작전을 벌이던 대원들은 급히 물 밖으로 나왔지만 일부는 음파 탐지기에 노출됐고 경미한 부상을 음파 탐지기에 노출된 잠수부들은
어지럼증과 청력 손상, 장기 손상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호주는 중국이 바다에서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행동을 했고, 그 때문에 호주 해군 잠수부들이 작전 중 위험에 처했다며 중국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호주 군함이 중국의 관문 해역에서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호주에 전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캐나다 초계기 CP-145 오로라 일대가 동중국해 다오위다오 주변 과대만 해협 상공을 비행하다가 중국 전투기에 의한 위협적인 요격으로 충돌 직전까지 가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대만 해협이 마치 자기 집 안방이라고 되는 양위협 비행에다 초계기 요격까지 시도하는 등 중국은 마치 무법자처럼 행동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군인들이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행동해서일까요? 중국의 민간 어선들도 최근 선을 넘는 행동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단 잠입한 중국 선박이 정박 중이던 대만 어선에 침입해 가진 것을 다 털어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만 해협 북쪽 마쭈 지역은 중국 푸저우 연안에 있는 군도인데요. 지난 7일 대만 언론들은 대만 마쭈 둥지 지역 다푸항에 정박 중이던 어민차오씨의 어선에 실려있던 물품들이 모두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만 어민차오씨는 출항을 앞두고 보안 검색을 진행을 위해 대만 해경들과 함께 어선을 확인하던 중 자신의 어선에 있어야 할 모터, 배터리, 연료통, 그물 등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오 씨의 배에서는 낯선 라이터가 하나 발견됐는데요. 그 라이터에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자가 아주 작게 적혀 있는 것이 발견돼 대만 당국은 절도범이 중국 선박을 타고 온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대만 어민 차오 씨는 마쭈 지역 어민들은 남의 어선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훔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중국 쾌속정이 다푸항에 접근하는 것을 목격하고 급히 해경에 신고했지만 해경 순찰선이 현장에 즉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러다가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고 한탄했습니다. 이 지역 거주민 린 씨 역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면 중국 선박이 꼭 나타난다고 증언하면서 중국 선박이 이 지역 인근에서 어망을 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잠잠한 항구내로 정박해 쉬다 가기도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린 씨가 페이스북에 차오 씨의 어선 도난 사건을 공개하자 많은 마쭈 주민들이 제각기 중국 선박의 목격담을 전하면서 현재 대만의 부속 섬들은 중국 선박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라고 꼬집었는데요. 대만의 한 어민은 신기하게도 중국 선박이 나타났을 때만큼은 중국 해경이 해상 근무 중이 아니라고 꼬집으면서 한밤중에 도난 사건이 일어날까 우려했는데 우려가 정말 현실이 됐다고 한탄했습니다. 사건이 심각해지자 당국은 사건을 조사 중이라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순찰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어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차오 씨가 중국 어선을 신고했을 당시 해경의 해명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만 해경은 즉각 출동하지 못한 이유가 당시 함정은 수리 중이었고 수리를 마치자마자 저인망 어선 사건을 처리하느라 바로 신고 지역으로 가지 못했다고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왜 꼭 중국 선박이 출몰할 때는 해경이 바쁘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의 민간 선박이 대만 부속섬의 항구에 무단 잠입해 대만 어선 내 물건을 모두 훔쳐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략 2년 전부터 중국 선박들이 대만 동지 지역 항구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민들은 예전에는 중국 어민들이 크고 느린 목선을 타고 왔지만 최근에는 소형 쾌속정을 타고 마쭈 지역으로 와 고기잡이나 낚시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 대만 해경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 해역에서도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해경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 화물선이 침몰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는데 이 화물선은 평범한 화물선이 아니었습니다. 해경은 지난 29일 오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화물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한 척이 침몰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등 구조 세력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또 사고 지점 인근을 통행하는 선박에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해경은 사고 현장에서 약 45도 기울어진 상태로 침수 중인 200T급 중국 화물선을 발견하고
승선원들을 구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200톤급 화물선에 승선원이 한 명도 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빈 배로 표류하다 한국 해안으로부터 시뱀 해역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해경은 이 화물선이 빈 배로 표류하다가 과거도 해안까지 밀려와 좌초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승선원 미립국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선박이 좌초되려고 하면 승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려 구조를 기다리기 마련인데 미립국 선이 아니고서야 인근에서 익사자 사고 신고도 없었고 평범한 중국어선이나 화물선이 승선원이 하나도 없이 연안 지역을 표류하고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미립국 전담반을 구성한 해경은 중국 화물선을 예인했고 과거도뿐 아니라 흑산도, 진도, 목포 등 도서 지역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내 수역 내에 들어온 중국어선은 상시 파악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한중 어업 협상이 타결된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협상이었지만 결국 승인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은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는데 합의문의 내용 중에는 내년 5월 1일부터 한국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지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 작동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배의 위치, 속도, 방향 등을 주위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선박자동 식별장치를 중국어선에 의무 장착하게 됨으로써 한국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 어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정부는 양측이 상대국 이의지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했는데요. 이 조항도 효력을 발생하는 순간 불법으로 징계축된 중국어선이 한국 이의지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은 상대국 이의지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정하고 중국 이의지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낚시어업 조업 기간을 16일 연장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협약입니다. 특히 선박자동 식별장치를 중국어선에 의무 장착하게 됨으로써 한국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 어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으로 한국 역시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러시아와 군사경제적으로 많은 협력을 해오며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침범하는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는 불필요한 희생을 늘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뒤로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여 대러시아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 측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국가 30여 곳을 선정한 뒤 한국을 비우호국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양국 관계는 전과 다른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국가전략기획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후 경제 부흥을 위한 필수 협력국 리스트에 한국을 제1순위 협력국으로 올려놓았으며 러시아가 일부 유럽 국가들과 비우호국들에게 에너지 판매를 제한했지만 한국 기업에게만큼은 1순위 협력국의 특별 조건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부터 석탄까지 다양한 에너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주겠다는 비밀스러운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기에 저렴한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을 비롯한 경제적 교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지 몰라도 우크라이나 상황이 마무리되고 국제사회 제재가 철회되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전처럼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정적으로 서운해진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의 교류보다 한국과의 교류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러시아 측이 전후 경제 회복을 목표로 협력국을 모색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설정한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러시아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어 사상 최대 경상수지 혹자를 기록하는 등 건재한 경제력을 과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현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유럽 국가들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중동과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싸게 주고 구매하고 있으며 현재 50% 수준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는 올해 말까지 30%로 감소하며 2025년이면 10% 내외로 감소될 것이라는 게 유럽연합의 목표입니다. 현재 하루 1조 원가량의 에너지 판매 수익금을 올리는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수입 감소량을 반영할 경우 2025년에는 현재 수출량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에너지 판매 시장을 유럽에서 벗어나 아시아 지역으로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러시아에서 유럽 시장에 집중하던 이유는 수도 모스크바와 유럽이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며 러시아 내부의 유전지대와 가스지대를 다른 대륙보다 유럽으로 연결하는 것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국제 시세대로 에너지를 판매할 경우 유럽에 판매하는 게 가장 많은 이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는 유럽에게만 의존할 수 없어 최근 러시아는 극동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에너지 라인을 늘리면서 아시아 지역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는 31개의 비우호 국가들에 대한 특별 경제 조치를 발표하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1개 비우호 국가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미국, 영국,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한국은 대부분 중동과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여 사용 중으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으며 국제사회의 분위기로 보아 지금 당장 러시아와 경제 교류를 재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이 한국을 유일하게 제재 대상에서 해제했다는 점은 외교적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현재 러시아는 푸틴의 독재로 서방 세계와 마찰을 빚고 있지만 푸틴이 실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푸틴의 소련 영토 회복을 위한 야심으로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지만 푸틴이 권력을 놓치게 되면 러시아는 자연스럽게 서방 세계와의 마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유로, 에코노미카를 비롯한 다수의 서방 매체는 푸틴의 대통령 실각을 눈앞에 둔 상황이며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은 세력이 주도한 새로운 러시아 정부가 세워질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서방 세계는 러시아 내부의 반푸틴 세력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세력을 키우는 작전을 펼쳤고 현재 푸틴의 권력이 가장 위태로운 시기로 반란 움직임을 알고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푸틴의 실각이 머지않았기에 과거와는 다르게 러시아와 협력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러시아 전략기획실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전후 러시아의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국가는 한국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등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국민들의 호감도 1위 국가는 한국이었으며 우크라이나 상황 이후 설문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호감 순위는 변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산 제품들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이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한국의 삼성 스마트폰은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 역시 지난해 판매량 기준으로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불곰 사업과 우주개발 협력을 통해 본의 아니게 한국에게 많은 군사기술과 우주 로켓 기술 등 다양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도 한국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31개 비우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허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도 과거 러시아와의 긍정적이었던 관계를 고려하여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게 우크라이나는 과거 구소련의 위성국가로 한반도 분단에 일조한 국가이기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빚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군사기술 중 미사일 기술과 전차기술 등 일부분이 러시아에서 넘어와 도의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상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헬멧이나 의료용품 등 비전투 물품을 지원 중이며, 만약 한국이 군사무기를 지원한다면 혹시 모를 미래에 한국이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될 경우 러시아 측이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이 종료되고 푸틴이 실각하여 민주주의 러시아로 재탄생한다면 과거처럼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를 발표하며 러시아 내부의 산업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로 오히려 나중에 한국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맥도날드는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를 결정했으며,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들도 연이어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량으로 1위를 달성한 한국의 현대기아 역시 일시적으로 러시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 측에선 지속적으로 공장 가동을 재개해달라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데니스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차량 조립을 지속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다른 여타 기업들처럼 러시아를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차량이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만큼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일부에선 서방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마저 러시아에서 철수하면 중국의 업체들이 러시아에서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와 스마트폰 브랜드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에 진출해 있지만 품질과 이미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여 일정 점유율 이상으로 러시아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1억 명이 넘는 거대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한계는 명백하며, 프리미엄 브랜드는 서방 기업들과 한국 기업이 양분하고 있는데, 서방 기업들이 완전히 철수하게 되면 그 빈틈 대부분을 한국 기업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이런 희망적인 내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마무리되고 국제 제재도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상황이 평화적으로 끝나야 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놓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반도체 자급률은 1%가 안 되며 99% 이상의 반도체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첨단 제품은 크게 유명하지 않지만 러시아가 자랑하는 전투기와 탱크는 물론 정밀유도 무기에도 군사용으로 탑재되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제 제재로 러시아로 향하는 반도체가 전무한 상황이며, 이는 러시아 최대 우방국인 중국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고작 7% 수준에 불과해 자신들이 소비하기도 바쁘기에 러시아는 오직 한국에게 반도체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정밀 무기를 소진하자 러시아 측은 세탁기나 냉장고부터 스마트폰에 탑재된 반도체를 이용해 정밀 유도 무기에 탑재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미 국무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의 반도체 공급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러시아 측이 한국과 관계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는 사실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